잠깐 본문 잠깐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봉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작은 의미 같지만 상당히 큰 의미라는 것이죠. 나팔이나 대접은 천사들이 그냥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봉인을 뗀다는 것은 이 그 봉인의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시고 흰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첫째 말 백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그 백마라고 돼 있습니다. 백마. 그러니까 흰말은 왕권을 상징하죠. 원래 왕들이 이 흰말을 타는 것이 성경이나 아니면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탄 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 탄 자가 이 탄 자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시냐면은, 주님은 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활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고, 그 다음에 7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끝부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날선 양날 검으로 싸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무슨 싸운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왕관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승리한 자의 월계관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승리, 그 정복, 그 이김의 상징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죠. 이 흰말 탄 자가.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마 외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창백한 말, 이런 말들의 그 속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흰말을 탄 이 탄자, 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합리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6장 1절 보시겠어요?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데 그 흰말 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도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상징합니다. 전 세계적인 상징을 표하는 이제 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탄자가 그 말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황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봉인을 뗄 때에 이제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서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빛과 같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표현이 그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불빛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그잖아요. 형광등 불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백열 등 불빛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명확하지 않은 의미로 번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빛이라고 하면은 뭐 붉은 그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그러니까 뭐 붉은 말이라고 대략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쓴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마침내는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나왔냐.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기껏해야 100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270년, 300년을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300년을 썼으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그 어떤 어감에 뇌리에 완전히 각인이 되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그 용어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본문들이 그리고 문장들이 나왔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400년 전에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을 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죠.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에 아무런 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록과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워나갈 때는 이 원어에서 그 번역된, 그래서 좋은 번역본을 여러 권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혹은 히브리어를 스스로 배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을, 뭐 10명이면 10명 다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평범한 그 유대인들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된 그런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3개, 4개의 의미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번이 정확하게 이 문맥에서 쓰이는 것이 정확한데 이 사람들이 B번, C번, 뭐 D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설교를 좀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말들이 엉뚱합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용어를 쓴 이유들이 있거든요. 많은 헬라어 학자들이,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검수해서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은 칼을 가지게 되죠. 큰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졌습니다. 큰 칼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에 그 다음에 큰 칼, 그 다음에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다.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쟁, 그 다음에 사륙, 이런 것들을 평화를 없애는 어떤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말들이 나온 다음에 이 말들의 그
정점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계속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말들이 첫 번째 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말이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정점에 있다가 약해지고 그 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셋째 봉인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 저울을 가졌다는 게 왜 저울을 가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공평과 정의, 무슨 사법권, 무슨 사법 질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돼, 그 다음에 보리 석 돼, 이 돼를 재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자가 검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은 말, 검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보리 석 대도 한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저울을 가진 사람은 왜 저울을 가지고 있냐면은 밀과 보리를 재기 위함입니다. 다른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보리와 이 밀을 거의 재배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처럼 쌀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밀 한 대의 하루 품삯이요 여기에 우리가 쌀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쌀과 이 밀의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리의 수확물이 훨씬 더 많다. 보리가 원래 영양가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보다. 밀에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이나 로마 평민들도 이 밀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보리 같은 거는 이 가축들한테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에서 사람에게 벌을 내릴 때 이 보리를 먹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보리라는 것은 상당히 흔하고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그런 이제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대가 몇 킬로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한 대로 하면은 경상도가 다르고 서울이 경기 서울이 다르더라고요. 경기 서울은 1점 몇 킬로고 그 다음에 전라도는 0.8kg인가 그러더라고요. 0.8kg.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한 대는 0.15kg일 겁니다. 아마 보시면은 0.14kg이네요. 0.14. 그러니까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식량으로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을 벌었어요.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그만큼 이 밀 가격이 밀이나 이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평소에 8배에서 16배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기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가 헤쳐졌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 말이 반대로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밀과 보리가 헤쳐진 거죠. 밀과 보리가 너무나 많은 큰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뭐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을 해도 겨우 이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정도밖에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중세 때도 이 기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신대기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국지적인, 그 다음에 그리고 어느 특정 단기간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그리고 불가역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죠? 한번 이 현상이 생기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그 첫째 말이 나와서 둘째 말이 나와서 다시 약해졌지만은 그 들어갔다는 말이 없듯이 이 셋째 말도 그 탄자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그대로 뭐와 연결이 되냐? 이 넷째 말탄자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 넷째 말탄자가 이 땅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인구가 76억 5천만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76억 5천만 명의 4분의 1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18억 되나요? 그러니까 이 셋째 말의 징조에서, 셋째 말탄자의 이 징조에서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 석대도 하루 품삯,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넷째 봉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세번역을 번역한 사람이 이 사절의 불빛과 같은 다른 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창백한 말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창백한 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창백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말이 원어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이 주석을 보면은 거의 창백한 말이 원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뭡니까?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네. 탄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서부터 무엇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생기냐? 네. 사망이 극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그를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셋째 봉인 같은 거를,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무슨 뭐 특정 기간에 기근 이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넷째 봉인 이런 거는 무슨 뭐 유럽의 흑사병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기 딱 좋죠. 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그 전 세계적인 징조는 그런 그 국지적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일을 했는데 겨우 하루 그냥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층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진국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나라. 지금도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8천만 명, 거의 1억 명이 지금도 기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곡물이 풍족한 이 시대에도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곡물이 희귀해진다,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도 기아로 죽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칼은 당연히 그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근 나오죠. 기근. 셋째 인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것입니다. 넷째 인이, 이 현상이. 그래서 들짐승들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들짐승이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해봤는데, 뭐 패스트가 뭐 주의 벼룩에서 뭐 옮겨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짐승이 의미하는 것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들짐승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물론 뭐 잡아먹을 수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때가 되면은 더 명확해지겠죠. 아무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 지금 인구에서 4분의 1이면은 18억 정도의 인구가 이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겠죠. 네, 먹지 못해서 죽는 거. 네. 그 다음에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이 이제 멸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그 셋째 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의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한 50년 후, 뭐 60년 후, 뭐 100년 후가 될지, 아무튼 그 시대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그때 이 권동우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잘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부터는 바로 이제 징조가 없다는 것이죠. 징조가 아니라 순교한 자들의 탄원이죠. 예수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빨리 우리의 피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여 신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네 번째 말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인류사의 가장 큰 네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울을 가진 이 말탄자의 그 검은 말, 그러니까 검은 말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가 생각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인의 말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조금 뼈가 앙상하게 이렇게 그렸어야 되거든요. 사람만 앙상한 게 아니라 이 청황색, 그러니까 창백한 말, 그러니까 뭐를 먹지 못해서 파리한 말 있잖아요. 창백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해골 탄자가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해서 이 해골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말도 창백하다. 그 다음에 뭐가 뒤에 따르고 있습니까?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22세기가 될지 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통계학적으로는 지금 기후가 21세기 말이면은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6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6도가 올라가면은 이 세상에 거의 80%의 그 동식물들이 멸종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내 말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그 구약에 있는 말의 상징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보면은 이 6장에 보면은 4가지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 나타나는 어떤 상징들을 가져와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될 때가 있지만은 억지로 그 연결을 하려고 하면 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 스가랴서 6장의 이런 말들을 가지고 7인에 나오는 이 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병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째 병거, 그러니까 병거라는 것은 적어도 말 2마리나 말 4마리 정도가 끄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들이라고 돼 있죠. 네,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계시록에 내 말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해석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한테 이 그 천사가 이 병거가 무엇을 하는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두루 다닌다는 그거, 말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병거에는 이 탄자가 없습니다. 말탄자가, 그죠? 그래서 이 병거 자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 병거 위에 누가 탔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병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다. 이거는 이 땅을 돌아다니는 사방을 가리키겠죠. 사방 의미, 사방의 의미죠. 그것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 말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7인에 대해서 네 세 개의 말을 그 해석하는데 쓰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다르거든요. 병거와 그 다음에 말탄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붉은 말이 나와서 무슨 그 뭐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특징.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가랴 가지고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꿰어 맞추려고 조잡하게 하다가는 평생 이제 그러고 사는 거죠. 해석이 안 됩니다. 다음 보면 아까 이제 본 건데
밀과 보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밀 한 대 이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붙어요. 옛날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오, 보리 석대에 한 대,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헤쳐졌다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 밀과 보리는 필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와 포도주 안 먹으면 못 살죠. 올리브유 없으면 못 살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얘기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중해 그 아주 온대 지역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에 이 올리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는 이제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더만요. 그래서 웬만큼 그 가문 데서도 상당히 오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있을 정도의 환경, 그 다음에 포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밀과 보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 한 대는 1.14kg입니다. 요거 한참 찾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 대라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대라는 것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14kg. 이때에는 먹을 것이 식량이 엄청나게 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만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농작물들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가격의 8배에서 16배 정도가 상승이 된다, 가격이. 그래서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666 표와도 또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밀 한 대와 그 다음에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과 보리가 아주 귀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밀을 재배하고 보리를 재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밀과 보리를 많이 저장고에 넣어놓고 7년 대환란을 견디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 성경 전개로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이전에 벌써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밀과 보리를 자기도 먹고 살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거쳐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나팔, 첫째 나팔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풀이 다 이제 살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 이전에 무슨 곡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무슨 라면 공산품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사람들의 구원을 인함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이 땅이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오늘날에도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올해 여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시대의 중요성,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솔직히 생각을 하고 옛날에 되게 많이 찾았었는데 그때는 데이터를 쉽게 찾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세기별 세계 인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세기에, 그러니까 솔직히 3세기에 4세기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5세기 중반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세기, 3세기 때는 한 1억 8천만 명?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뭐 50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 겨우 이제 2억 명이 됩니다. 7세기에 2억 명. 그 다음에 이제 9세기에 2억 2천 명. 그 다음에 10세기에 2억 4천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5세기에 보면은 3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15세기에.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쭉 상승하다가 상승이 폭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유럽의 흑사병으로 거의 30%가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16세기에 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제 8억 명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인구가 가장 많이 늘기 시작했냐면요. 이 19세기부터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20세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20세기. 여기 20세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이 상승하죠. 실제로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70년이 되면은 인구가 이제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구 통계를 통해서만으로도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를 다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발전한 게 겨우 뭐 100년 될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이 왜 밀과 보리가 그렇게 타격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셋째인의 그 두드러진 특징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파리 기후 협정
이었던 거죠. 저도 이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할 때 저게 뭔데 탈퇴를 하지?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의 온난화를 우리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평균 온도가 0.8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0.8도가 올라가 있는데 2도 이상이 되면 이 땅에 사람이 컨트롤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정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1.5도에서 2도씨를 유지하자, 적어도. 그래야지 인류가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알고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메탄가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탈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에 불공정하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된다. 실제로 제가 좀 기사 같은 거를 읽어봤더니 이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더만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이 음모론에 빠져서 빠졌었다는 거죠.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공약을 했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환경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앉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 파리 협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배출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보면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 순이에요, 거의. 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탈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리 기후 협정이 뭐냐면은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감축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몇 퍼센트를 감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적어서.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국가들이 그것을 가입을 하고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지키는 나라들은 안 지킨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불만을 표하겠죠. 그죠? 그리고 푸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에는 좀 힘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세계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법. 그러니까 이 파리 기후 협정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 기후 협정대로 모든 우리나라 산업 구조, 농업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세계에 대한 약속의 배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7% 배출량을 줄이겠다 했는데 무슨 11% 정도는 탄소권을 사가지고 어떤 탄소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걸 대체하겠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줄이지를 못하니까 이런 계획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정이 그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류의 마지막을 과학자들이 그 말한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IPCC, 그러니까 세계 이제 그 기후 협의국들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2100년에는 6도가 올라간다. 그냥 세상에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파리 기후 협정을 보면은 2020년부터 이제 이행이 됩니다. 2020년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NDC라는, 그러니까 국가 결정 공약이라는 것을 이제 UN 산하 IPCC에 이제 제출을 하고 그것을 이행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NDC를 제출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감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 가입한 모든 그 나라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잘 이행을 했을 때 이제 시나리오가 뭐 1번이나 2번입니다. 그러니까 1.5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19년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축을 바로 시작해야지 1.5도 시나리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지 혹은 2도 시나리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프상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선대로 쭉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2020년부터 시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2030년, 25년부터 급격한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거의 에너지를 뭐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가 지금 80%를 쓰고 있다는데 이 확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겠냐라는 이제 회의론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 이제 미국도 이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말에 이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 탄소를 이제 배출을 이제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2017년에 배출량이 또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노력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실효성이 작다 할지라도 감축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IPCC 그 보고서대로 2100년에 6도에 도달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지구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뉴스입니다. 2015년 12월에 지구온난화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평가받는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됐지만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4억 6천만 톤이 늘어서 역대 최고치인 325억 톤을 기록했다. 4억 6천만 톤은 1억 7천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 기후협약을 195개국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줄이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입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감축에 대한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2017년에 더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합세,
혹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오히려 기후 협약을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더 반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2020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시키자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자기 이익을 모두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이 하락했고 각국의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수요 중 화력 연소 비중이 81%라고 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떼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빨리.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은 영국 에너지역인 BP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경제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나라는 1위가 터키고요.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1위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 이런 곳에 이제 아주 큰 땅덩어리를 가진 곳하고 비교하면 적겠지만은 아무튼 증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회의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중국이 만든 개념이다. 지구 온난화는 그 실제 있는 일이 아닌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이런 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중국이 만든 그 음모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17년 그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백악관 과학기술 보좌관이 누구였냐면은 윌리엄 하퍼라는 사람이었는데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기후변화 전 분야는 크리슈나 교도 같은 우상 숭배 집단을 닮았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그 과학의 데이터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주위에 포진된 보좌관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는 기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죠.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환경청 장관 스콧 프루잇 이 사람은 지구 온난화의 범위와 정도, 인간 활동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계속 부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조금 이따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할 만한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무장관 라이언 징크 이런 사람은 날조국은 아니지만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과학으로 입증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이 사람은 기후 변화를 공격하는 과학 매체,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기후 온난화는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 가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구 온난화가 음모론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6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그 과반수 이상이 지구 온난화는 음모론이야, 과학이 아니야 라고 믿었던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구가 실제로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3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보수층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79%가 오히려 이 진보
이 좌파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좌파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환경 운동가들 많죠. 그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좌파 계열이 환경 운동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를 지키는 것에 앞장을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나라 평균이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과학적으로 믿는 그 통계가.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통계하고 이 정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롯한 그 미국 미 행정부, 그다음에 그 행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과학자들이 벌써 이제 이 음모론에 대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 자기 그 이익들을 챙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미국의 그 지구 온난화 음모론을 이제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이 그 감축을 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보면은 2025년까지 불과 이제 6년 후지 않습니까? 2025년이면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걸 감축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중 44만 개의 일자리는 제조업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 협약으로 철강 산업 38%, 그 다음에 천연가스 산업 31%, 석탄 산업 86%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을 이제 지불하기로 돼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조금 탄소 배출을 해야지만이 그 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벌써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이미 발전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녹색 기후 기금을 내서 이렇게 보충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내는 것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7년 3월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기 이전이죠. 물론 이제 대선 때부터 파리 기후 협약 이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음모론에 이제 사로잡혔던 겁니다, 트럼프가.